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새 흐름 제이죠. 이동신 선생님과의 만남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동신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신 선생님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박사를 취득하셨고요. 그 이후로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 포스트 휴머니즘을 연구하고 계시고 미국 현대소설과 SF 소설을 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2019년부터는 인간-동물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셔서 사회학자, 수의학자, 인류학자 등과 함께 인간-동물 관계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갈무리 출판사에서 나온 포스트 휴머니즘의 새 흐름 이외에도 영문 저서로 지니얼러지 오브 사이볼 겉디기라는 영문 저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SF 시대 정신이 되다, 다르게 함께 살기 등의 단독 저서가 있으시고 공동 저서도 여러 권 있으십니다. 동물의 품 안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쟁점들, 이 책도 갈무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계와 경계,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등의 공동 저서가 있으시고 또 여러 권의 역서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지시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이동진 선생님 강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동신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제 저 책을 이렇게 내게 해주고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연도 준비해주신 김정현님과, 그 다음에 갈무리 출판사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이제 강연을 이제 뭐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 보이시죠?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목은 이제 지시받을 준비라는 그런 어떤, 좀 의아한 그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책 소개를 그냥 처음부터 쭉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어떻게 썼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뭐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이, 이전에 어떤 생각으로 유발이 됐고 그 이전에 또 다른 어떤 생각으로 유발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해서 이런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받을 준비라는 말은 이 책의 그 결론 부분에 보면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알폰소 링기스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말인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서 이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본다면 나는 또한 나무가 땅과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인지하고 뭔가 관계를 맺고 그랬을 때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확장시켜서 다른 거를 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관계하는 그런 대상에서 나오는 어떤, 더 봐라.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여기 디렉티브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게 지시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랭기스의 말을 좀 인용을 해봤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강아지는, 갑자기 강아지 그림이 나와서, 사진이 나와서 좀 난감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책을 쓰고 나서, 지금, 연구하는 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강아지 이름이, 이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연구위원으로 대만에 한 1년 정도 가 있었는데, 대만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 코로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경험을 못했지만 대신 이제 아주 소소한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제 나름대로는 대만 시리즈라고 해갖고 조금씩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논문은 지금 이제 나올 예정이고, 요 강아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논문의 어떤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이제 이름이, 그 중국어는 단황이라는 그 우리말로 하면 계란 노른자, 달걀 노른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애가 노래 같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강아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이 강아지를 어디서 봤냐면, 대만에 가면 화롄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뭐죠? 관광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잠깐 이제 사실은 요 책을 다 쓰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한 보답으로 그 화롄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좀 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뭐 덥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돌아다니지는 않고, 근데 이 숙소가 이제 호텔이 아니라 이제 약간 민박 같은 데인데, 그 숙소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저도 뭐 영문학자여서 중국어도 못하고, 뭐 화롄이라는 곳이 이제 워낙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며칠 먹으면서 이제 뭐 있었는데, 이렇게 낯설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뭐 거기 사람들도 주인도 영어를 조금 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낯선 곳에 가서 그냥 낯선 경험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 집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제가 처음에는 좀 강아지도 저를 이제 피했는데, 좀 며칠 있으니까 좀 가까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쓰다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강아지가 제가 쓰다듬는 걸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근데 쓰다듬으면서 갑자기 처음으로, 화롄에 와서 좀 되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집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주고, 주인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었는데, 왜 그 강아지를 쓰다듬는 거에 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이제 요새 이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과 관련된 게 이제 링기스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철학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링기스라는 사람은 뭐 제가 책에도 좀 소개를 했지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요새 좋아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비나스를 미국에 어떻게 보면 뭐 들여온 사람이죠. 레비나스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미국에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그레임 하먼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임 하먼의 책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 하이데거나 뭐 허설이나 이런 현상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링기스의 영향력이 되게 강하다라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 링기스가 이제 자기 책 임페러티브라는 그런 어떤 책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이게 뭘까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 책을 읽었는데 딱 이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쓰다듬는 손을 인식하지도 않고 조종하지도 않고, 뭐 제가 뭐 일부러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손은 도구도 아니고, 손은 실체로 가는 길을 막으면서 모든 것을 열어주는 표면을 지나간다, 뭐 등등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밑줄 친 책을 보시면은, 손은 더 이상 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타자의 포기와 취약함의 움직임을 통해 움직인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람으로서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막, 내가 얘 만져야지,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걔가, 쟤 만져,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로 입장에서. 그래, 너 만져,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개로서는 되게 취약한 거죠. 이제 모르는 사람이, 다른 종이 사실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 포기하고,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고, 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손이 이제 만져지는 거거든요. 제 손이 이제 걔를 이제 쓰다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묘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자신의 포기와 취약함으로 저에게 만지라고 지시를 내리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만지면서 그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의 그 관계가 뭔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은 포스트휴머니즘의 그런 어떤 타자와의 관계에 그런 어떤 한 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얘기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연구는 요런 쪽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는 거가
그 이전에 이제 이런 고민을 왜 하냐 그랬을 때 도대체 타자라는 거, 이 인간이 아닌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어떤 지시를 내리지? 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들지만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도대체 타자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지시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다듬어 주는 사람이 그레엄 하먼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레엄 하먼 부분인데 그거의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그 부분을 그 장을 이제 조금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질문은 바로 이제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물은 진짜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한테 지시를 이렇게 내리고, 사물은 도대체 진짜로 무엇이길래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시를, 내 사물이고 동물이고 뭐 이러니까 나보다 못한 애들이니까 지시를 그냥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꼭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물이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뭐 어떻게 보면 그레엄 하먼의 그런 어떤 작업에 좀 답을 찾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로는 영어로 뭐 really 뭐 이런 식인데 뭐 이거는 그레엄 하먼의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고 무엇인가는 사실은 무엇이란 말은 이 존재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엄 하먼이 하는 그런 어떤 철학의 그런 어떤 어, 철학을 이끄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짜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몬의 그런 어떤 작업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우선은 이제 하몬이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갈무리에서 이제 책이 번역이 나왔다고 하고 뭐 3월에 또 강연도 하신다고 그럼 하몬이 이제 직접 강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최근 책인데 이제 뭐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이라는 말로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하면서 하모니 여기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객체지향 존재론, objective oriented philosophy or ontology라는 그런 어떤 존재론이 다른 그 어떤 사변적 실제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물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라기보다는 하모니 도대체 다른 비슷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책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스페큘레이티브 리얼리즘을 읽어보신 분은 아직 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이 사변적 실제론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시작한 4명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그런 어떤 철학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하는 책인데 이 4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사람이 자기 배경도 다르고 뭐 관심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다 흩어져 갖고 뭐 같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 광탱 메이어스랑 레이브라시어랑 그다음에 해밀턴이랑 해밀턴 그랜트랑 이런 사람들 하모니는 이렇게 4사람이 있었는데 요새 4사람이 서로 다른 어떤 이론적 철학적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여기 첫 번째 참가자들은 대륙 철학의 상관주의, 그 코릴레이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칸트식의 그런 어떤 세계 인식하는 방식이죠. 나를 통해서 인식하는 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물자체는 내가 전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 그게 이제 어떤 서양의 그런 어떤 근대 철학의 근간이 됐는데, 그런 거를 거부하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에 대해서 칸트식으로 하면 물 자체는 사실 모르는 건데, 모르고 이제 내가 아는 거, 인간이 알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실제, 어떻게 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물리적으로 따지면 타자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본격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변적인 방식, 그러니까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그런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칸트식의 상관주의를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2007년에 어떤 런던의 학회에서 모여서 이 사변적 실제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창안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서로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 두 번째 인용문에 보시면 한번의 객체지향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브라시어, 이제 레이 브라시어라는 사람과 광택 메이어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실제가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사변을 해야 되는데, 그 사변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지라고 했을 때 과학적이거나 수학적 방식.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학이나 수학이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아니면 인간의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거에서 벗어난 엄청난 객관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실제를 생각해야 된다, 사변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모는 과학이나 수학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미학적인 방식으로 감각을 통해서 이 사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거기서 좀 다르고, 두 번째로 그랜트는 이제 이 하몬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 사람 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랜트 입장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자연이라는 이상적 실제의 단순한 부산물로 본다. 이게 이제 이 하모니 그랜트와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자연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갖고, 그게 이렇게 뭐 어떻게 발산되면서 실제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모든 실제는 자연이라는 걸 어떤 공통적인 무언가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몬에게는 모든 각각의 사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과 자신의 다른 점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객체지향 철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죠. 하모는 어떤 미학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실제를 사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는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큰 뭔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실제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들, 각각의 객체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게 이제 좀 하몬의 그런 어떤 객체지향 존재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몬이 도대체 그러면 하몬에게 객체는 무엇인가, 객체의 실제,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책이 도구존재라는 책이죠. 뭐 도구존재라는 책이 이제 하몬의 책이 워낙 철학적인 책이고 철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뭐 철학자가 아니라 영문학자로서 겨우겨우 이제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몬의 그런 어떤 도구존재라는 책이 되게 좀 놀라웠던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구라는, 하이데거의 그런 도구론이 있는데, 우리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했을 때 이제 도구론이 좀 한 큰 명이 있고, 다른 한편은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하는 현존재에 대한 어떤 얘기가 이제 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이데거 철학자들은 현존재 철학이 이제 그 하이데거의 정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모는 이걸 뒤집죠. 그래서 도구 존재에 대한, 아니면 도구론이 하이데거 철학의 정수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의 입장이고, 그랬을 때 이제 도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사물은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가능성들. 그러니까 아니 하이데거가 맨날 얘기하는 망치라는 예도 있지만, 망치가 망가졌을 때는 그런 망치는 이제 그런 어떤 망치의 쓰임이 더 이상, 망치로서의 쓰임새가 더 이상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물로서 이제 실패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망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가진 망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 가능성은
그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인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망치라는 아니면은 뭐 어떤 사물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발굴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머는 아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어떤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인간만이 그런 존재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몬의 그런 어떤 얘기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 존재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인간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에 확장시키는 입장에서 인간과 도구를 등치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하몬의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인간과 도구를 등치시킴으로써 그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한 존재 인간이 가진 특성과 우월성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주장이고 전통적인 하이데거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몬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 책에서 도구 존재로서의 사물. 근데 여기서 도구 존재로서의 사물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간도 현 존재도 사실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도구 존재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물이죠. 도구 존재로서의 사물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현실은 잠재성보다 더 풍부한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몬은 자신한다. 그러니까 그 잠재성이 이제 발산되면서 이 현실이 무한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A라는 도구와 조주 존재와 B라는 도구 존재가 만나서 그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능성, 풍부한 그런 어떤 가능성들, 현실을 만들어준 거는 도구 존재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잠재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몬은 그런 도구 존재, 즉 사물에게 그런 사물은 그만큼 놀라운 존재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사물이 왜 지시를 받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의 지시를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사물이 그만큼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어떤 뭔가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지 않는다,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지시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그것은 사물이 그만큼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구 존재, 사물이라는, 모든 사물이 도구 존재라는 말로 이제 이 책을 이제 하몬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객체지향 이론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이 다음 책이 게릴라 메타피직스라는 그 게릴라 현상학이라는 그런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에 이제 도구 존재라는 책이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 책은 좀 더 이렇게 거기서 좀 확장해서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다른 어떤 하이데거가 아닌 다른 철학자들을 하나씩 이제 훑어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적 이론을 좀 더 정립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몬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사물이 도구 존재로서 존재하고, 거기서 어떤 가능성도 나오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의 사물이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하나의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하이데거에서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그런 어떤 자신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발산하면서 항상 물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뒤로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존재는 감추면서 그 발산한 무언가로 우리에게 이제 접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하이데거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래서 이제 하몬은 객체지향 철학의 기본 교리를 모든 인식적 그리고 인과적 관계로서의 객체의 물러남이라고 정리한다. 근데 이 물러남은 사실은 뭐 하몬의 얘기가 아니라 하이데거의 얘기죠. 모든 존재는 물러나 있고 현실에서. 그래서 그 존재의 어떤 그런 존재로부터 발산된 무언가를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아니면 경험하고 이러는 거죠. 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존재는 좀 물러나 있고. 그게 이제 뭐 이 하이데거에서 따라온 그 하몬의 그런 어떤 객체에 대한 생각인데,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의문점이 생기죠. 저도 갖고 있는 의문점이고 하몬이 이 책에서 이 두 번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물이 그처럼 물러나 있다면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가? 다시 말해서 도구 존재는 서로에게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어떻게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러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각각의 존재가 갖고 있는 고유성, 각각의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근접할 수 없는 무언가,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객체가 드러나고 막 나오고 시작하면은 그 객체가 이 존재로서는 무너지는 거나 아니면 적어도 뭔가 이렇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물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물과 관계도 맺고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문제를 사원이 이제 여기서 접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상학적인 그런 어떤 철학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철학적인 뭐 얘기가 이렇게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요소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이 각각의 존재에서는. 이게 엘리먼트라는 말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물들이 이 요소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무언가를 발산하고, 그래서 그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현재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렇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철학은 필연적으로 요소의 철학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는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그냥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하나의 예라고 하면 이제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얼음이 차갑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얼음이 차갑다. 근데 이제 얼음이라는 어떤 뭐 존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경험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얼음을 만져서 차가움을 느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차가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차가움이라는 거는 얼음에도 속하지 않는 속성이고, 저한테도 그 얼음을 만지는 나한테도 속하지 않는 속성이죠. 그러니까 얼음은 뭐 우리가 얼음이 차갑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얼음은 뭐 이게 차갑고 안 차갑고 이런 것들은 얼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은 아니죠. 얼음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사물이고,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떤 뭐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아주 뭐 이렇게 차가운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저희가 뭐 엄청나게 추운 곳에서 갑자기 얼음을 집에 와서 딱 만졌을 때 그게 차갑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음의 속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차가움을 느끼는 게, 제가 차가움을 느끼지만 제가 그 차가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차가움, coldness라는 거는 사실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사물의, 인간이라는 사물과 그다음에 뭐 얼음이라는 사물에 속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무언가, 그걸로 우리가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로 이제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요소가 이루어지고, 그 요소를 통해서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요소를 대리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리의 인과율이라는 말로 이제 하몬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몬이 생각하는 세계의 그런 어떤 설명이고, 그래서 이 세계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현상 세계죠. 현상 세계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요소를 통해서 각각의 존재들이 대리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이고, 두 번째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체라는 건 이제 여기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요소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요소가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은 막 서로 모여갖고 뭔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요소가 이렇게 막 세상에 떠다니고 있으면은, 제멋대로 모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모는 이제 제멋대로 모이지 않는다고 이제 뭐 어떤 방화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 이렇게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애초에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 질문이, 그러니까 왜 현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없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요 질문이랑 이런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답으로, 하모니,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바로 매력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매력이란 말, allura란 말로 이제 좀 영어로 썼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 뭐 매력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분자들끼리의 그런 어떤 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되게 이렇게 자연적인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매력일 수도 있고 뭐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요소들끼리 서로 모이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왜 모이냐? 그랬을 때 하모니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저 너머에서 신호를 보내는 보이지 않는 객체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 신호들이 우리의 감각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 요소들이 어떤 모였을 때 어떤 현상을 만들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그 자체가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새로운 현상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저거 재밌다, 뭔가 있다 그랬을 때 그 현상 자체가 재밌고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는 그 현상 너머에 어떤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물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객체들, 보이지 않는 사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대리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경험한다.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험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내가 인간이니까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어떤 다른 세계, 다른 사물들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뒤에 드러나지 않고 존재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사물에 대한 그런 어떤 어, 지향?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객체지향, 존재론의, 객체지향 철학의 그런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좀 철학적인 얘기라서 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적으로, 저기에서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물들이 되게 중요하고, 놀랍고, 그리고 그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세계들이, 어,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세계를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 다른 사물들의, 어, 어, 그런 실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인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이랬을 때 그게 인간에 의해서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간이 그 어떤 그 경험에 일부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어떤 경험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놀라운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놀라운 사물들이 만들어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 어쩔 땐 되게 놀랍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랬을 때, 심지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현상들도 사실은 그 뒤에는 되게 매력적인 아니면 되게 놀라운 그런 사물들이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매력은 사물의 놀라움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로 제가 이제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개별 사물들이 모두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몬의 철학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뭐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되게 모호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사실 하몬의 책에 대한 비판도 제가 이제 제 책에 좀 썼는데 이게 되게 모호한 그런 말로 점점 다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몬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상 세계를 얘기하지만 현상 세계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물러나 있는 사물들의 세계, 실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유일한 방식이 만약 인간으로서 치면 언어적으로 은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하몬의 책에서는 되게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근데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읽으면은 대충 이건가 저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정확히 이거다, 정확히 저거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모호하게 이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하몬의 그런 어떤 약점이라기보다는 하몬이 철학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사물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고 놀라운 존재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런 사물들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걸 어떻게 따라야 되지?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는 어떤 의의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사물 전체를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추상적일 수밖에 아까 은유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조금 더 작게라는 말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마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아닌 사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우리에게 분명히 뭐 이렇게 산이나 뭐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생물과는 달리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명히 어떤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동물을 통해서 정말 지시의 내용과 그다음에 지시의 의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캐리 울프라는 그런 어떤 학자의 작업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프의 그런 어떤 작업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동물은 어디에 있는가? 어, 근데 울프에 이제 우리가 동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으나 저쪽 뭐 집에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목장에 있고 아니면은 뭐 자연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캐리 울프의 답은 사실은 그 거울을 보라는 거. 사실 거울을 보면 인간을 보고 있으면 인간도 사실은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나라는 존재와 다른 데인 게 아니라 내 자신에 이미 동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캐리 울프의 어떤 자기 반영적인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캐리 울프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고, 울프는 이제 포스휴머니즘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이따가 얘기할 헤일즈 측의 이제 어떤 그런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울프라는 사람은, 캐리 울프라는 사람은, 동물을 통해서, 포스휴머니즘을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헤일즈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헤일즈만 너무 이렇게 인기가 있고, 뭐 인기가 있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참 관심을 받고, 이제 울프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는 편입니다. 근데 실은 그 포스트휴먼 이론에 있어서는 울프의 작업이 케일즈만큼 어떻게 보면 헬즈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인간-동물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떤 포스트휴머니즘 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전파하는 것도 되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울프의 작업이 좀 더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프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종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책 애니멀 라이츠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그 종중심주의, 뭐 인간 중심주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 현실에서는 중심주의가 대부분 이제 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울프가 얘기하는 거는 종중심주의를 대면하고 포스트휴머니스트적인 주체 이론을 고안해야 되는 윤리적인 철학적인 절박함은 동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동물 연구를 계속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래 동물 좋아하죠, 뭐 동물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뭐 사실 뭐 좋아하죠, 뭐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연구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은 이 동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동물의 자유를 위해서 해야 되고 동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고 이런 운동은 사실은 울프 이전에 1970년대 뭐 피터 싱어란 뭐 동물 해방권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울프가 포스트 휴머니즘 학자로서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런 어떤 권리를 찾아주고 자유를 해방을 시켜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이 정말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정체성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나 제도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선적인 면들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제 동물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이런 거보다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인간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반영적 질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 답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뭐 몇천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답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울프의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아까 동물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인간은 우리가 보통 인간은 어떤 존재야, 뭐 어떤 동물이야라고 뭐 언어를 가진 동물, 뭐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분명히 동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갖고 뭐 이성을 갖고 뭐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른 존재처럼 다른 종처럼 이제 그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차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생기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런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정체성 아니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 동물이라는 절대적 타자가 남긴 무언가가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동물이 없이는 사실은 그 정체성 아니면 그런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울프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동물이라는 절대적 타자가 남긴 인간 너머의 흔적. 여기서 이제 동물의 흔적이죠. 네. 그런 게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흔적을 찾아낸다면 그러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런 어떤 경계도 넘어서고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학문들이나 아니면 모든 제도들이 되게 인간을 위한 어떤 제도이고 인간을 위한 무언가라고 아니면 되게 인간적인 무언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되게 동물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계속 그 흔적을 찾아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개념을 좀 해체하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과연 되게
인간의 고유함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랬을 때 그 고유함이 사라진다면 사실은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해체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런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이론이나 아니면 생각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울프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리하자면 종중심주의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은 동물을 보호하거나 해방시키는 것보다는 인간 정체성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립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되게 허상인지를 보여주고, 그 정체성 자체를 해체하고, 그래서 그 해체된 그 무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갖고 있는 정체성이 해체되면 뭔가 이제 인간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동물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지속적인 인간 동물 관계가 가능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골프의 그런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간 정체성이 갖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인간 내에, 이게 뭐 인간 정체성도 될 수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제도, 문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동물의 흔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흔적을 찾아내면 도대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울프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는 그 흔적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을 우리 시스템, 뭐 인간이라는 그 정체성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는데, 울프는 그 흔적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와 항상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인간이라는 정체성이라는, 여기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모든 게 시스템이죠. 뭐 이렇게 정체성도 시스템이고 어떤 제도도 시스템이고 문화도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닫혀 있는 인간의 시스템. 그러면 이제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항상 그 흔적이 그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열려 있는 모습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울프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닫힘에서 열림으로 라는 말로 이제 울프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포스트모니즘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를 만들어내는 인간 개념을, 그리고 그 인간 개념을 이렇게 뭐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 시스템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그 시스템 내에는 인간적이지 않은 동물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 흔적을 찾아냄으로써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스템의 해체를 의도하는 것. 이게 이제 울프가 하려는 어떤 뭐랄까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런 어떤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프의 그런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의 그런 어떤 얘기가 가능해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울프가 이제 울프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흩어지고 뭐 해체되고, 그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열려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도대체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이냐? 누구냐? 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뭐 인간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답이라고 하기엔 멀지만, 그 고민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대안으로 헤일즈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일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체된 인간들, 그렇게 열린 시스템적으로 열린 인간들은 결국에는 인간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헤일즈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이, 뭐 헤일즈 책에 나지만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포스트 휴먼은 그렇게 열린
시스템으로서의 인간이 바로 그 포스트휴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이렇게 뭐 휴먼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일즈의 그런 어떤 입장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포스트휴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근데 헤일즈가 이제 좀 울프랑 다른 거는, 울프의 입장에서는 동물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이라는 뭐 생명체가 생겨날 때부터 항상 있어 왔던 관계죠. 근데 헤일즈는 이 포스트휴먼의 그런 어떤 탄생이랄까, 시작을 그거보다는 인간과 그런 이 과학기술의 관계 속에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런 어떤 포스트휴먼으로 이제 열린 시스템이 됐는지 그걸 이제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랬을 때 헤일즈의 그런 어떤 고민을 주도하는 그 뭐랄까 질문이랄까 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보는 몸이 있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보 얘기하면은 정보는 몸이 있나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당연히 몸이 있어야 하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라는 것들이 뭐 우리가 이제 정보 이론 같은 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특히 헬즈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버네틱스가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 질문이 큰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몸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는 고민을 하고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몸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는 몸이 없는 그런 어떤 약간 햇볕 같은, 지금 햇볕도 사실 몸이 있다고, 빛도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마치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보는 사실은 되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몸과 상관없이 어떤 경계가 없이 확확확 지나다니고 이런 무언가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면,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is free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은 이제 자유로운 공간이다. 국경도 없고 몸도 없고. 그 말은 인터넷은 무조건 인터넷 공간에서는 모든 게 자유롭고, 그랬을 때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움이 가능한 거죠. 그걸 지향했던 거죠. 근데 헤일즈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정보도 몸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몸이 있는 거에 왜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리고 정보를 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거를 좀 파헤치는 게 헤일즈의 그런 어떤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헤일즈가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와 몸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책이죠. 이 책이 이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죠. 왜냐하면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연구 분야를 만들어낸 책인데, 여기서 이제 헤일즈가 얘기하는 거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어떤 그 과학이 정보 이론과 합쳐서 이제 발전할 때 점진적으로 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게 유기적인 몸뿐만 아니라 정보가 이제 움직이려면 저희도 지금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만, 제가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그 선이 있고 광선이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보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건 없는 것처럼, 이거와 관계없는 무언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정보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헤일즈가 보기에는 사이버네틱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담론들, 특히 초기의 사이버네틱스의 담론들이 이 정보의 몸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헤일즈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신우종한 데카르트식의 그런 어떤 정신 위주의 인간 개념과 맞아떨어져서 인간은 정신으로서 되게 자유로운 존재고, 그 반대로 이제 인간의 몸은 그 정신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점점점 제거해야 된다, 아니면 몸을 점점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흐름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헤일즈가 보기에는 사이버네틱스가 만들어내는 정보화 시대는 이미 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는 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냥 이 정보가 없이 그냥 이 되게 유기적인 몸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몸,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핸드폰을 쓰고 있을 때 그 핸드폰과 나의 관계가 핸드폰은 나랑 다른 사물이지만 그 둘의 그 관계는 되게 필수적이죠. 그랬을 때는 나의 몸이 뭐 나의 몸이라기보다는 이 몸이라는 게 핸드폰을 포함하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 이 나의 핸드폰과 나라는 이 두 가지 몸이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가 만드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몸을 찾아서 그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헤일즈의 그런 어떤 작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몸에 관심을 갖느냐 그랬을 때 헤일즈가 얘기하는 거는 몸이 없다면은 정보만 갖고 이렇게 몸이 없는 정보만 갖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 실제로 그런 정보가 어떤 몸의 이게 그런 어떤 현실 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현실 세계는 사실은 정보와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컴퓨터가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는 원래 그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문제가 된다. 그랬을 때 그 하드웨어가 뭔가 얘기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물질성이 있는데 그 물질성을 그 프로그램이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정신으로만 존재하는 건 한다고 한다면 인간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몸을 유지하고 있을 텐데 그 몸이 요구하는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시스템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몸이 가진 물질성을 회복해서 그 물질성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메시지, 이게 뭐 아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변경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스템이 물질성이 없는 정보라는 시스템이 물질성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맞다. 그래서 헤이즈 입장에서는 그런 물질성에 주목해야 되고 그런 물질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어, 그랬을 때 그 논리에서 인간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의 몸은 도대체 어떤 물질성을 갖고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태어난 그런 어떤 몸의 물질성도 있지만 이제 정보화 시대는 아까 핸드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수많은 그런 어떤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니까 그런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물질성에 반응할 수 있는 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이라고 이제 헬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즈 입장에서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거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몸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정보화 시대를 아니면은 이제 그 사이버네틱스가 만들어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고 그랬을 때 헬즈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뭐 생존하고 죽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헬즈는 그런 두 번째 My mother was a computer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에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말보다는 계산적 우주, 그러니까 뭐 computational universe라고 이제 그런 어떤 사이버네틱한 그런 어떤 세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성장하고 죽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되게 유기체로서 갖고 있던 인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바로 그 개념은 포스트 휴먼이다. 라고 이제 헤일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헬즈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헬즈는 이제 뭐 과학기술이나 뭐 어떤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 얘기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헬즈가 동시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이 정보화 시대나 아니면은 이 사이버네틱스로 변한 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아니면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사후적이죠. 이제 아, 그런 게 있었어? 그러고. 근데 그걸 미리 상상하고 아, 이런 이 환경에서 우리가 자란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그런 존재로서 포스트 휴먼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헤일즈에게는 그 답은 문학에 있습니다. 헤일즈는 항상 문학을 되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문학은 사실은 그런 어떤 물질성들을 받아들여서 그 작품을 만드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것이고 그 문학이 이 받아들이는 물질성은 단순히 그냥 자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은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게 보면은 그런 어떤 지금 정보화 시대의 그런 어떤 아까 계산적 우주라는 그런 물질성도 받아들여서 어떤 작품 세계를 만들고 그랬을 때 그런 문학들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본다면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헬즈의 주장이고 그래서 헬즈가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헬즈의 다른 책들 보면 문학 얘기가 되게 상당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헬즈의 입장이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처음 시작했던 입장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영문학자로서, 문학이 도대체 뭘 하지?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원래 인간적인 고민들을 하는 그런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아니면 이전과 다른 세계에서 사는,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기회를 주는 게 문학이다. 그래서 그런 문학을 찾아서, 얘기하고, 그런 문학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뭐 포스트 휴머니즘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4시인데요. 4시 12분까지 10분간 휴식하고 그 12분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또 직접 발언하셔도 되니까요.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12분에 뵙겠습니다.